네, 오늘 오전 6시를 기해서 경기 화성갑과 경북 포항 남 울릉 두 개의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규모로만 본다면 초민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요. 네, 이 계속되는 여야의 대치 전국에서 치러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선거 결과가 정치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대 김종래 초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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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그 재보선 선거도 있습니다만 또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공소장 변경 결정 여부. 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동안에는 네. 여야 간의 여의도를 무대로 해서 싸웠거나 네. 아니면 검찰을 소재로 여야끼리 그냥 서부 활극 시대처럼 싸워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오늘은 네. 그 국민 유권자들의 한번 시각을 보는 네. 그런 선거라는 게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또 이제 법원, 사법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하는 걸 작게라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말하자면 이 싸움의 양상이 좀 달라졌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이벤트가 오늘 있고 이것이 그동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네. 펼쳐져 왔던 여야의 그 전투적 정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초민이 결산이 되겠죠. 그것이 중간 평가인지 아닌지까지는 거해서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일단 국민으로부터 사법부로부터 결산을 한번 받아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는데요. 뭐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선거니까는 당연히 정치에 영향을 줄 텐데 공소장 변경 신청도 정치권에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공소장 변경 신청을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논란 끝에 윤석열 팀장이 신청을 했는데 그렇죠. 예. 그걸 법원에서 받아들인다 하면은 그 이제 검찰 내부 문제는 돌아가고 이제 사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일흥일리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재판하는데 한번 보자 같이 이런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예. 네. 자, 그럼 먼저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이번 그러시죠. 재보궐 선거 네. 결과에 따라서는 여야 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죠. 좀 분석을 좀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에 선거가 4.16 말고서 지금 다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만 해도 안철수 후보라든지 김무성 의원이 출마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네. 지금은 국정원 댓글이라든지 인사 문제라든지 대화력 공방이 그냥 쌓이고 쌓인 대로 거의 뭐 막장까지 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벌어지는 선거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화성 갑의 유권자가 18만 9,817명입니다. 예. 이분들이 의사, 집합의사, 그러니까 투표를 하든 하지 않든 또는 누구를 지지하든 또는 누구를 얼마나 많이 지지하든 이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치에 큰 분수령이 있으니까 어찌 보면 아이러니컬하기도 하죠. 그러나 한편 포항 남 울릉도 선거가 있지만 거기는 여권이 절대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그건 평가할 수 있는 표본이 안 되고 여기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겠죠. 그럼 우선 보면은 당장은 우선 선거라는 건 여와 야 정당 간 대결이기 때문에 여야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지죠. 이제 뭐 이를테면은 새누리당의 그 이번에 7선에 도전하는 그 친박의 서청원 의원이 승리를 한다. 그것도 압승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 새누리당 쪽에서는 거봐라. 그렇게 땡깡 정치하던 야당 아주 코가 납작이 됐냐고 할 거 쉽게 말씀드리면 야당이 이겼다. 그러면 이제 이건 뭐 처음에는 별 의미 두지 않다가도 이기고 나면 뭐 엄청나게 이제 이 가공을 해서 박근혜 정부의 중간 평가 로까지 이제 확장을 하려고 그러겠죠. 네. 그렇군요. 예. 근데 보면요, 서청원 후보가 얼마를 득표하느냐에 따라서 새누리당에 들어온 다음에 김무성 의원과 어느 정도의 대립각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득표율이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들어온다면은 서청원 의원도 서청원 후보도 이제 힘을 좀 잃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기기만 하면은 그 당락은 별로 그 표차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주 엄밀히 따지면 의진이 가서 거기서 심판받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토박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야당이 이기거나 야당이 박빙으로 가면은 오히려 야당이 좀 기세등등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여야 관계는 지금 질문 잘하셨는데 네. 여야 관계는 우리나라는 상대방 말에 승복하는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주장만 그냥 함성처럼 하기 때문에 여야 관계는 뭐 그냥 서로 독이 올라서 더 싸울 것이고 예. 사실은 각기 여당이면 여당, 야당이면 야당에 미칠 후폭풍이 훨씬 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우선 서청원 의원이 고문이 이번에 7선으로 재입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권 내에 미칠 파장이 제일 우리에게 이제 관심사. 네. 그건 어찌 보면 약간 흥미까지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야권도 뭐 김한길 대표도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로 선거가 치러지느냐 그에 따라서 지도력 또 이런 것도 평가받을 수 있지 그렇겠죠. 않겠습니까? 그동안의 선거 결과 여기서 여당이 주로 좀 압도적인 표차로 다 이긴 지역이거나 상당한 표차로 이긴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겼거나 네. 아니면 박빙으로 가더라도 거기로서는 말하자면 상당히 그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제. 그렇군요. 만약에 민주당이 아주 큰 표 차이로 서청원 후보에게 좀 진다면은 김한길 대표의 리더십 이 얘기 또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김한길 대표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야당이 그동안 펼쳐온 대여 정치 공세 전선이라고 할까 투쟁 노선이라고 할까 여기에서 큰 영향을 받지만 네. 지더라도 야당의 전통적 체질과 현재 민주당의 내부 사정으로 봤을 때 내부를 봉합하고 더 여당을 향해서 공세를 할 겁니다. 친노 세력은 원래 그럴 것이고 이제는 비노 반노 세력까지도 이대로 지리멸렬할 수는 없다 하기 때문에 대여 전선의 공세를 훨씬 더 강화할 거다 그런 얘기죠. 또 국민들은 그걸 알 거예요. 이미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저 사람들 지면은 저렇게 나올 거라는 거. 아까 잠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만약에 서청원 후보가 원내에 입성을 한다면 그렇다면 새누리당 내 당권 또 이런 면 주도권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각축전이 예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겠습니까? 서청원 의원이 국회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친박의 이 역량이 에너지가 더 보관된다. 일종의 뭐 홍삼을 먹듯이 이제 큰 보완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친박 중심의 전국 구도는 성공했다라고 자평을 하면서 이분이 그냥 무슨 뭐 할 일 없어서 국회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책 역할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공천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면은 무슨 역할을 하겠죠. 대체로 보면 한 두세 가지 역할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게 있나요? 하나는 당 대표, 이른바 당권 경쟁에서 이분이 처할 선택이죠. 본인이 나설 수도 있고 아니면 최경환 의원 같은 분들을 옆에서 도울 수도 있고 대부분은 이게 박근혜 대통령과 아니면 그 측근들과의 조율 관계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 상대방에는 김무성 의원이 있다고 보는 게 상식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분은 본인이 나서거나 본인이 나서지 않고 어떤 역할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가령 국회의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뭐 그냥 그냥 뒷방 늙은이처럼 앉아서 중진 노릇하려고 그렇게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 봐야죠. 그러면은 뭐하러 그 서울 자기 지역구도 아니었고 옛날 지역구도 아닌 경기도 화성까지 가서 그렇게 고생할 일이 뭐 있어요. 그렇죠. 그렇군요. 이제 뭐 검찰의 공소장 변경 여부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공소장 변경 허가 결정이 난다면 국정원의 원세훈 전 원장은 이제 추가 재판을 받게 되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정치권에서. 지금 상태로서는 전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법원이 오늘 공소장 변경이라는 건 전에도 여기 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도범이 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사실은 강도가 있다든지 다른 범죄도 있구나. 그래서 이 혐의 내용을 절도범으로 하지 말고 요거까지 섞어서 하자라고 해서 혐의 내용을 바꾸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법원은 받아들여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21부는 합의제로 세 분이 하는 거지만 사실은 부장판사 그분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만 통상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결정하면은 윤석열 팀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에서 보고했는지 문제는 그건 내부 문제고 이릉 재판의 다이에 올려놓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또 유죄 무죄를 가려지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죠. 이 사건이 어떻게 굴러왔냐면은
우선 선거법이라는 거는 6개월이 시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으니까 금년도 6월 한 18일이나 19일쯤이면 이미 시효가 끝났죠. 지났어요. 네. 그때는 원세훈 전 원장만 댓글 사건으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 후에 민주당에서 소위 재정 신청이라고 저도 참 난해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입니다만 아니다. 네. 이분들 말고도 국정원에 있는 심리전 단장이라든가 국정원 3차장도 같이 재판을 해라. 네. 저쪽에서는 아니 한 사람이 시킨 거니까 나머지는 하수인이다. 아니다. 같이 하자.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여졌고 예. 이분들은 선거법까지도 같이 넣어서 심판해야 된다. 예. 선거법 아닌 게 아니라 그것까지 같이 재판을 해다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렇죠. 언론이 좀 작게 취급을 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는 세 분을 원세훈 원장, 심리전 단장, 국정원 3차장을 놓고서 댓글 사건을 갖고 하게 돼 있었는데 여기에 트위터 사건이 이제 가세가 된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재판을 같이 해보자고 하면 아니 트위터 사건은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6개월 지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건 재판이 안 되는 거다. 시효가 지났다. 예. 라고 하는 것이 원세훈 원장 쪽에서나 이 사건이 좀 부드럽게 넘어가길 바라는 일부 정치인 인사들까지 그렇게 바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 그 딱딱한 용어로 하면 포괄일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건 뿌리가 같다. 원래 시작이 그렇게 같이 돼 있었고 다 이건 원세훈 원장 밑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이거는 시효 적용을 받지 말고 같이 심판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다툼은 이 트위터 추가된 내용이 시효가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부터 다툼이 있을 겁니다. 다툰다는 얘기지 유죄 무죄를 오늘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그 정치 쪽에서 보면 윤석열 그 팀장이 제기한 것에 대해서 그 트윗 글에 들어가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우리 쪽이다 저쪽이다 해석은 분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과는. 그렇죠. 일반 국민이 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윤석열 팀장과 조영권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의 보고 문제는 내부 문제고 예를 들면은 윤앵커가 TV 보도본부장의 허락을 받고 보도했느냐 아니냐가 내부 문제고 보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좋다. 그것까지 놓고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가려보자 하기 때문에 윤석열 팀장이 한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그 내부 문제는 별개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재판을 같이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우선 시효부터 따져보자. 근데 저게 통상적으로 볼 때는 6개월 1심. 이번에 이제 형사 21부에서 하는 거는 6개월 내로 결론을 내야 되고 2심은 3개월. 3심은 또 3개월이 그러면 1년 걸리는데 되게 늦어져요. 결론이 늦어집니다. 다만 이제 여야가 쉽게 지금처럼 약간 뭐가 무책임하듯이 때를 쓰듯이 하는 정쟁은 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 재판부가 사법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재판 중인 사건인 겁니다. 많은 부분이 넘어갔어요. 이제 사법부로. 물론 검찰이 거기에 후속으로 뭘 증거를 보강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재판 중인 사건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왈가왈부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걸 뭐 또 국민참여재판으로 할 리도 없고. 어쨌든 오늘이 지나고 나면은 교수님과 또 이야기를 나눌 거리가 또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